해야 되느냐? 완전히 30년 안에 화석 에너지로 벗어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 자료에서 탄소 중립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바닥을 향해서 배출량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도 탄소 중립을 막 공부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2030년까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면은 석유, 석탄, 가스 없는 사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설명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전기의 힘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 발전소가 40%를 생산합니다. 석탄은 단일 배출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O2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 사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존하는 40%의 석탄 발전소가 30년 안에 사라진다. 심지어 30년 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OECD 국가들은 2030년 전에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된다라고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10년 안에 다 문을 닫아야지 가능한 일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도 차를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차량이 몇 대인지 저는 탄소 중립 사회랑 연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400만 대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인구 2.14명당 차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에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은 다 휘발유차 아니면 경유차일 겁니다. 탄소 중립 사회는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는 차량이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전기차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 전기차도 석탄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차가 여러분을 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내연기관 차량이 사라지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14,000개의 주소가 사라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 수출하고 있잖아요.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에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가 내연기관 차량인데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관련해서 하청업체들, 부품 생산업체들 전기차로 바뀌면서 일자리 충격이 오게 될 거예요. 석탄 발전소 빠르게 문 닫으면은 그것도 일자리 충격이 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소가 몇 마리인지 찾아봤습니다. 360만 마리가 있습니다. 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이 메탄이 강력한 또 온실가스입니다. 자, 360만 마리의 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매우 구체적인 숫자들로 오게 되면은 앞으로 30년 사이에 우리가 에너지 분야, 먹을거리 분야, 교통 분야, 건물 분야, 산업 분야 전반이 혁명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변화의 한순간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제가 놀라는 거는 지난 2년 사이에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일본 요 나라들이 주요 배출 국가들입니다. 자, 이 주요 국가들이 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은 누군가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 목표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방송국에서 묻더라고요. 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그 질문에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사회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 일이다. 사회의 대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통상, 외교, 산업,
경제 일자리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미국이 탄소 중립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핵심은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탄소세 같은 건데요.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또는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산업을 완전히 바꾸는 체계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탄소 국경 조정제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유럽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안 줄이잖아요. 당연히 안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생산하고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서는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서 생산한 물건이 유럽에서 동일하게 판매가 될 때 유럽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입되는 물건이 그 물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만큼을 국경에서 비용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탄소 발자국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수업하시면서 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학생들과 함께 나의 오늘 생활이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라고 해서 탄소 발자국 계산기 같은 거 해보시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의 각성을 내가 탄소 발자국이 높네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노력해야겠죠? 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접근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예를 들면 배터리를 생산할 때 그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라벨링을 붙이게 됩니다. 2024년부터 유럽연합은 이것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을 붙이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배터리 만들 때 탄소 발자국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뭘까요? 물건 만들 때? 바로 뭘까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탄소 배출량이 어떤 물건은 배출량이 100이고 어떤 물건은 탄소 배출량이 20이에요. 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공장, 운반, 배송?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 탄소 배출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네!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기입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 고스란히 탄소 발자국에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전기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그 탄소 발자국은 어떻게 될까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되고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표시제는 202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환경 문제로 기후 위기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지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춰 가지고 만들지 못하면은 수출이라든지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수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 전 세계 8위 국가입니다. 수출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질 좋은 물건을 해외에 수출했지만 2021년도를 기점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좋으면서 탄소 발자국이 낮은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수출이라든지 산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업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충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하나는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거냐. 세계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감하게 그냥 석탄 발전소 계속 태우면서 경제 산업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야 되는 경로가 아니죠. 자, 그럼 한국 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기업은 어떻게 움직이고, 국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기후위기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빠르게 보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마지막에 얘기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얘기는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입니다. 자, 보면은 이 만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았어 라고 했는데 살아갈 토대가 무너졌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고요. 자, 북극의 해빙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 지구 평균 기온 1.2도 상승. 제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발표문의 제목은 1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세계 기상기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올랐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1.2도로 바꿔봤습니다. 산불이라든지 홍수,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상 이변의 규모와 심각성은 비용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앙아시아 캐리비안 이 일대에 불어닥친 이 태풍이 피해액이 44조에 달했습니다.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장마와 폭우를 경험했고, 지난 가을에는 역대급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게 1.5도 보고서입니다. 1.5도일 때 어떤 일이, 2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저는 여러분께서 유튜브로 조천호 박사님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2도 찜통 지구, 그때 인간이 기후위기 너무 심각해, 이제부터 온실가스 줄여야지 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 이하로 안정화시키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저는 이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1950년에서 2050년 사이, 1950년에서 2050년은 딱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이 100년을 지구에서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때가 인류가 화석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기 시작한 때입니다. 저도 이 시기를 쭉 보면요. 와, 이 시기를 보면 인류의 화석 에너지 연소와 더불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매우 상승하기 시작한 이런 강도로 가고 있죠. 자, 이 시기에 화석 에너지 연소와 풍요의 시기, 사실 지금은 우리 엄청나게 풍요의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소비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이에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고,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상 이변을, 기후의 충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 충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이 결론에 그나마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5도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인류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 속도대로 가게 된다면은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하고 만다. 그러면 우리한테 별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5도에서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020년부터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 이 배출량 꺾이는 거 보이시죠? 쭉 내려가야 되는 이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환경에 처음 관심을 갖고 이 흥미롭게 봤던 성장의 한계라든지 최근에 도넛 경제학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뿐인 지구에서 인간의 무한한 경제 성장과 이 팽창이 한계가 도달한 거죠. 이 얘기는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가 있는 거고, 그 한도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전 세계적인 기아라든지 민주주의의 파괴라든지 이런 처참한 삶, 이런 기본적인 삶은 유지하면서도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바로 직면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는 엄청난 철학과 윤리와 사회와 경제를 뒤흔드는 질문들. 자, 이 그래프는 와, 이거 엄청난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오고 2019년도에 그레타 툰베리가 등장을 합니다. 2019년도 원래는 2018년도부터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19년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죠.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어른들은 불타고 있는 지구에서 불탄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 이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이 막 퍼져나가고 거기에 처음으로 화답한 대륙이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우리 탄소 중립할게 라고 발표를 하고 2019년도 2월 달에 미국의 하원에서 미국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 탄소 중립이라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을 흔드는 사회라면은 지금도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한데 이 충격을 불평등 문제는 가만히 두고 온실가스만 줄이자고 할 수가 없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하면서 사람들에게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가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그린 뉴딜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그린 뉴딜의 결의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뭐냐면은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세계 대전을 치르는 것처럼 10년 동안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거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전환 정책이다라고 2월 달에 미국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자기들이 가장 먼저 선포를 했으니까 이 그린 딜이라고 해서 2050년 기후 중립을 위해서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목표를 더 높이고 더 줄이고 에너지를 바꾸고 산업 시스템을 바꾸고 건물을 바꾸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농업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한국도 지난해 우리가 어땠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대책이 필요했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그 그린 뉴딜 안에 그린 스마트 스쿨도 들어가 있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뉴딜 대표 과제로 자 우리도 녹색 산업, 녹색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게 지난해 2020년 7월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중국이 갑자기 유엔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도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2060년까지. 그리고 10월에는 일본과 한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요. 11월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정도의 규모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미국의 일자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미국의 일자리 계획은 탄소 중립을 했을 때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를 어디에 쓰느냐? 미국이 마이카 시대를 열었죠. 그랬던 미국이 교통망을 현대화하고 공공교통을 확대하면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택과 상업 건물을 개보수하고 학교와 보육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전기 통신망 상수도를 개선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육 서비스를 확충한다라는 내용도 돼 있어요. 그래서 보육 경제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으로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기 시작한 거는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기후시민단을 입법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력을 갖추는 거, 신선한 농산물을 배포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150만 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기후 위기에 시민들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것을 일자리로 만든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의 차이는 뭘까? 유럽연합과 한국과 미국이 다 탄소 중립을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뭘까? 그랬을 때 저는 우산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우산이 어떤 우산이냐면은 유럽연합하고 이 미국은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 국가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에너지, 건물, 교통, 경제, 폐기물, 농업 이걸 재배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위기 대응이 그린 뉴딜의 일환이지 가장 중요한 우산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 사회 안전망, 지역 뉴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줄이는 산업일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이라든지 이 지역 뉴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맥락을 우리는 새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배출량,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를 배출한 것을 무역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배터리 지침, 2024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공개하겠다.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리백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리백은 우리 선생님들 거에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탄소 발자국이나 탄소 국경 조정이 국가가 만드는 국가 차원의 제도라면은 이 아리백은 기업들이 스스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달해서 기업 활동을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선입니다. 지금 전 세계 한 290개 기업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SK가 아리백에 6개 계열사가 가입하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리백 기업입니다. 근데 이 애플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있는 애플 협력사들에게 우리랑 계속 거래를 하려면은 너네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달해서 기업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에 따라서 SK도 아리백에 가입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무역 보고서를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무역을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나요? 지금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질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무역에서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의 근거가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생산 지역에 따라서 측정한 겁니다. 아시아 지역,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한 것에 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아시아 지역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료, 이런 데이터들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속에서 요 왼쪽에 보라색 표를 한번 보시면은 1990년대 배출량이 나와 있고 2018년도 배출량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은 90년 대비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를 줄였습니다. 독일은 30%를 줄였고 미국은 거의 비슷하고 일본은 2% 줄였는데 한국은 150%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기후 악당이다.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속에서 4월 22일 제가 지구의 날 미국이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중요한데요. 바이든 정부가 4월 22일 기후 정상회담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배출량이 많고 주요 경제 국가인 40여 명의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 맞고 그런데 2050년이면 왠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30년이나 남은 것 같은데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 10년이 더 문제다. 자, 그러면 2030년까지 지금 목표로는 1.5도 더 못한다. 자,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의 목표를 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원래는 26에서 28%를 줄이는 거였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초청하는 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2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50에서 52%를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일본이 원래는 2030년까지 26%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이걸 46%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선생님들 이런 거 좀 이 막 어떤 나라는 1990년 대비 어떤 나라는 2013년 어떤 나라는 2005년 대비 너무 헷갈리죠. 이게 각각의 나라의 기준 연도를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IPCC 기준 2010년 대비 45%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이 49%를 줄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EU가 46%, 일본이 42%, 45에는 못 가지만 그나마 이번에 목표량을 올려가지고 IPCC 기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지금 18%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2030년도 목표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목표를 얼마를 더 줄일 것인지를 발표를 해야 되고요. 자, 이게 일본의 감축 목표량입니다, 여러분. 원래 파란색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더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이건 영국입니다. 영국은 더 놀랍습니다. 영국은 90년 대비 2035년까지 78%를 줄이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1990년대 배출량으로 돌아가고 그 90년대 배출했던 양에서 얼마를 78%를 줄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90년대 배출량이 요 정도 그 90년대 배출량에서 이제 쭉쭉 내려가 가지고 2035년도는 90년 대비 78%. 자, 이런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 독일은 2050년이 아니라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45년도. 목표를 다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독일 총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기본법에 따라서 더 빨리 행동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했다. 현재 세대를 위한 자유만 누릴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은 현재 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게 독일의 탄소 중립 전략입니다. 자, 8억 5천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중간까지 65%를 줄이고 2050년까지였는데 이거를 2045년으로 당깁니다. 이만큼을 줄이려면은 에너지 분야, 교통, 산업, 건물, 농업 분야 완전히 달라진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5월 달에 하원 의원에서 이 기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기후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기차로 150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단거리 항공 노선은 폐지한다. 왜? 항공 부분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니까.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하원에서. 그런데 원래 안은 기차로 4시간 거리에 갈 수 있는 단거리 항공 노선 폐지였어요. 근데 프랑스 항공사들이 4시간 거리는 너무하다라고 조정해가지고 2시간 30분으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 최식 메뉴를 제공한다. 2028년부터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임대를 금지한다.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서 소비재의 등급을 부여한다. 자, 프랑스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수준입니다. 자, 스웨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스웨덴의 전국 3위 공항을 폐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폐쇄하고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흐름에서 지금 많이 비켜나가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와 에너지 분야의 탄소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서 아직 이 하얀색밖에 못 보여드리는데요. 자, 지금 환경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죠. 이게 독일이 말로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우리가 딱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7억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2050년도에 제로가 돼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7억 톤을 언제 제로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환경부가 언제 발표한다? 6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도대체 탄소 중립이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궁금하시다면은 6월 달에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파리 협정에 따라서 한국은 2030년까지 7억 톤을 5억 3,600만 톤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약속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줄이는 것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11월에 열리는 이 캅 회의까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 해봤던 일, 선생님들도 이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 그리고 3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이런 숙제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후위기에 둔감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건 마치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지금 삼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간다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인식하고 각성하는 개구리, 온실가스 줄이는 개구리,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구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도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2030년 목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이 표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지금 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건지, 국토부는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교육부는 탄소 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이전의 기후위기 대응이다라고 하면은 환경부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여러 부처의 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고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건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 수송 분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이 불편한 질문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 그리고 주유소, 산업단지, 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어떻게 할 건지, 석탄 발전소 언제 다 문 닫을지. 탄소 중립 사회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지. 교육,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 교육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관한 급격한 국제사회의 변화의 흐름,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본인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 탄소 중립 시대의 세금은 누가 얼마만큼 내고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가? 탄소 중립을 준비하는 한국 사회에서 전기 요금은 지금 적정한 수준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오늘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자료를 좀 볼 수 있는 곳들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에 가 보시면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사실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석탄 발전소, 자동차, 뭐 산업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기에 매우 잘 정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논의는 지금 여러분께서 저한테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얘기를 듣고 계시지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이 미세먼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기문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걸 만들었고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온실가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한국 석탄 발전소 언제 다 문 닫아야 될까? 그냥 줄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언제 할까? 전기요금은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거기에 500명의 시민들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해서 나온 결과가 석탄 발전소는 2040년 전에 문 닫아야 된다. 내연기관은 2035년이나 40년부터는 이제는 생산 판매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전기차는 우리가 2030년, 35년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를 설정하든 안 하든 간에 아주 빠르게 전기차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자리 충격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도 12월 달에 포스코는 이때 당시에도 석탄 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석탄 발전소 짓고 있지만
이 석탄 발전소 제가 보기에는 짓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탄소 규제가 이렇게 강한 가운데 지어서 가동했을 때 CO2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는 거는 예를 들면 좌초자산이죠. 투자해도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2017년도 12월만 하더라도 포스코는 이걸 짓는 것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3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3년 사이에 미세먼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의 인식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회가 당분간은 매우 혼돈의 시간을 겪을 거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간은 저는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프랑스는 2시간 30분 안에 기차로 갈 수 있는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웨덴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웨덴의 3번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신규 공항만 7개 가까이가 됩니다. 가덕도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다 합치면은 전국에 지금 신규 공항 건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무착륙 국제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한 바퀴 돌고 착륙은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 얘기는 아무런 어떤 여행이든 뭐든 어떤 목적이 없이 비행기를 띄운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번 띄우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난데.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탄소 중립 계획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어요. 막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2050년까지 건물 부분에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고 있어요. 그거 만들면서 또 동시에는 무착륙 국제 관광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공항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는 거대한 모순에 빠져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고 국제사회가 이 대응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현실에서는 태세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관성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기업들도 최근에 ESG 얘기 많이 합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재무적인 성과 외에도 그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는가, 지배구조는 건전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ESG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디가 안 좋으냐라고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기사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무슨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어.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국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량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묻고 따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탄소 중립과 ESG,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배구조 책임에 약간 상징처럼 역할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포스코 뭐 생산하죠? 철강 만듭니다. 포스코 단일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배출합니다. 어느 규모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얘기를 하면서 포스코가 주도해서 올해 2월 달에 철강협회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철강 만드는 회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정부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올해 1분기 4분의 1분기 실적에서 포스코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냅니다.
포스코가 엄청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세계 경기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이 좋아진 배경의 한 켠에는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였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철강 업계에 감산 명령, 생산량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이전에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자, 우리 이번에 실적이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포스코 이번 실적이 좋긴 한데요. 포스코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0%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 어떻게 줄일 겁니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삼척에 지금 석탄 발전소 짓고 있는데 지금 저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대기 오염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철강 감산 정책을 펼치는 거. 이런 것도 달라진 상황들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이 탄소 중립 사회는 뭘까? 도대체 이 인류에게 던져진 이 숙제는 뭘까? 저는 이거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문명 전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정부가 탄소 중립한다,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도대체 탄소 중립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체감이 돼야 돼요. 아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소 수, 주유소 숫자, 자동차 대수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약간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부족합니다만은 이런 탄소 중립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이 개념 정의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고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미국이나 유럽이 한 것처럼 우리도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그거 자 환경부 좀 신경 써서 온실가스 줄이세요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탄 발전소라든지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결정들은 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토론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미루기만 했죠. 저는 이거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 중립 사회는 충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난하거나 이 과정에서 충격받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의 달성은 에너지 전환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고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보면은 에너지 분야 역시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58개국 중에서 5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높은 석탄 발전 비중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면 국제적인 에너지 통계 비교에서 한국은 에너지 효율이 너무나 낮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5위를 달리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석탄 비중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도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거의 진짜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한 독일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47%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45%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뭘 하고 있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사전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원자력을 쓴 것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한국전력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주요 국가들이 전기를 생산할 때 전력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좀 놀라운 게 2035년도에 이 전력 부분, 미국은 2050년이 아니라 2035년을 기점으로 탈탄소화를 하겠다. 이 얘기는 전기를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랬을 때 파란색이 재생가능 에너지 80%에 원전 10% 그리고 가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가스는 쇼트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2035년도에 CCS,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결합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85%가 재생가능 에너지고요. 영국은 50%에 15% 가스, 15% 원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2050년 시나리오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국도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60%는 뭐로 가야 된다? 60%는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 4%가 여기 석탄이 남아 있고요. 이 미적인 분야가 원전과 가스의 비중일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에너지는 재생가능 에너지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6%예요. 이 6%를 어떻게 늘리느냐. 이게 매우 관건이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가 안전 문제.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는 고준위 폐기물, 원전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도 저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원전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지역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 충북 지역이 우리나라의 광역도 중에서는 가장 전력 자립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소비량 대비 많은 걸 생산하는 것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자기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거의 뭐 2배 이상을 더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흥화력발전단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정부 정책의 변화, 기업의 변화, 그리고 지자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진짜 깜짝 놀란 것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2030년까지 핀란드 오슬로가 2030년까지 95%를 줄인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90년 대비 95%.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정말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오슬로시에 1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계산을 하고 수단별로 얼마만큼의 감축량이 있는지 이 일을 누가 할지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감축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담당자와 방식을 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아, 우리는 맨날 1단계에서 끝난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서 끝나요. 감축 목표를 수립했으면은 수단과 담당자를 정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머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파리의 15분 도시, 파리시를 거의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님은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당선이 되셨어요. 저는 내년에 열리는 우리 지방선거에서 주차장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내는 후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 요구사항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도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서울, 충남, 광주, 제주도 이런 곳들이 지금 서울시의 탄소 중립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전제로 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시계획이나 지역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광주시의 2045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중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 그리고 상공회의소 시민사회 협력이 좀 잘 되는 지자체인 것 같고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대전, 대덕구, 화성, 당진, 도봉구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대덕구는 탄소인지 예산 제도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했을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지? 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산과 탄소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들의 탄소 다이어터를 육성하고 에너지 카페를 곳곳에 만들고 포장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친환경 매장을 확대하고 대덕구에 채식 특구를 만들어서 5년 안에 대덕 구민들은 누구나 주 1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도시에서 중요할 겁니다. 자, 안산시는 햇빛발전협동조합과 협력해서 안산시의 공공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을 엄청 열심히 올렸습니다. 엄청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총 23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고 탄소 중립 시대를 당겨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기업들만 아리백하는 거 아니다. 시민들도 아까 광주가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직접 생산하기로 결의하고 지붕에 태양광 올리고 태양광 협동조합 가입하고 태양광 펀드 투자하는 이런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소 중립 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법이 지자체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은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려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정부의 정책, 기업들의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맥락 있게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광양제철고등학교에 정말 저도 고등학생 때 강의는 거의 정말 근래 들어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고등학생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2050년도에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40대 중반이 되더라고요. 이분들 2050년 이분 어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40대 중반이 됐을 때 한국 사회는 탄소 중립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을까? 지금 초등학생들은 2100년까지 사는데 이 초등학생이 80세 정도가 됐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에서 4도까지 다양할 거예요. 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어떤 기후위기 대응책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세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이 뭔가 우리가 그나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시간을 놓치고 나면은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이 자료들을 선생님들 뭐 반응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까 네 질문지 네. 네, 이미 자료는 그 공유 다 하셨고요. 네네. 네, 유튜브 조천호 교수님 맞습니다. 네, 조천호 교수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라든지 의견을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지금 이거 언론이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류가 의견을 모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기후변화 협약이란 걸 만들고 IPCC가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결국 이게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2도, 3도, 4도.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배출량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삶의 양식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 여러 영역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은 이것은 사회 시스템의 큰 변화 속에서 봐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인류 사회가 지혜를 모아온 UN 그리고 IPCC 보고서 그리고 조천호 박사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 세계가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한국 사회도 그렇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이렇게 대기 중에 계속 배출됐을 때 우리가 어떤 파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난 미국의 대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싸움에 있어서 미국의 젊은 층들이 대거 바이든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저는 지난 서울 보궐선거하고 부산 보궐선거에서 기후 문제가 너무 다뤄지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리더로 등장하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5년과 4년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간다. 그게 저는 매우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한국의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기후 문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내고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이 아직 시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때가 되면 기후위기 대응 안 한다라는 후보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한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부터 모니터링하고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태양광 찬반은 저는 오늘 에너지 얘기를 좀 더 깊숙이 하고 싶었는데요. 보면 우리 에너지 생산에 기대서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산업 활동과 지금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중에서 우리는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전기를 만들 때도 발전소에서 만들고 원전, 석탄, 그리고 석유도 일부 쓰고 태양광, 풍력, 다양한 에너지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한국의 에너지의 특성, 전력 생산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동안 원전하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우리는 원전도 많고 석탄 비중도 큽니다. 그러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는 비싸서 안 되고 땅덩어리 좁아서 안 되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되고 그동안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너무 투자도 안 하고 아예 설치를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OECD 꼴찌겠습니다. OECD 꼴찌인 상황에서 늘려가야 되는데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나쁜 뉴스들이 퍼지면서 지금 태양광도 엄청나게 회피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갈 때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가지 않는 한 탄소 중립도 안 되고 우리나라 산업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탄소 발자국이나 탄소 국경 조정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제 환경과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거는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정말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태양광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기물로 하면은 원자력 폐기물이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그 원전 폐기물은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태양광 폐기물은 폴대 철근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면 되고 패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건물 폐기하는 것보다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 재사용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20년 더 빠르게 태양광을 쓰기 시작한 유럽은 유럽 전역에 태양광 패널 분리 수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와 미세먼지에 비교하면은 태양광 폐기물은 우리가 쉽게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어떻게든 친환경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는 시민들이 늘어날 때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생활 시스템, 소비 시스템 너무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육식보다 채식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탄소 발자국이 들어가 있다. 생태 발자국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고 또 동시에 제가 그 텀블러만으로는 기후위기 못 막지만 텀블러를 안 들고 다니면서 기후위기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이 뭐 중요한 선거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기후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하도록
시민들이 요구하고 압박하는 거 하나, 그다음 시민들 스스로도 나의 생활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석탄 발전소 빠지게 되면은 전기 요금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줄이면서 전기 요금 절대 안 올라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들고 누군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때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에 건설 중인 거는 환경부가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북이 태양광에 특화된 지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건물과 도시에서 먼저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의 지붕 위에도 태양광 올리는 거 맞다.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지역까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고 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산을 깎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가늠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늠이란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석탄 발전소 60개를 만약 우리가 10년 안에 문을 닫아야 돼요. 석탄 발전소 60개를. 자, 그럼 이거를 우리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 60개면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예요. 자, 이 40%를 어디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 수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풍력과 태양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 아까 자료에서 우리나라 충청북도의 전력 자립률이 바닥이에요. 자, 그러면 충북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면은 충북에 어디에 어떻게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가 설치가 되어야지 바람직한 걸까요? 충북이 얼마 정도를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논의가 충청북도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충북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충북에 있는 청주시라든지 충주시라든지 기초지자체는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여러분이 주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일단 30분까지 내용을 만들긴 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네. 네, 사전 질문에서 네. 그 에너지 문제에 관한 그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관건이 이제 핵심은 이제 에너지 문제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면 그냥 픽하고 웃어 넘길 만한 주장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 책이 나왔고 이걸 이제 기사화한 신문 기사거든요. 근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뭐 한 3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거 하는 이야기가 이러저러한 노력하는 게 결국은 환경을 위한 게 아니다. 인간의 착각이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원자력을 쓰는 것이 낫다. 그리고 현재의 기후 위기는 아직은 피할 수 있고 천천히 심화될 것이고 그리 혹독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하자. 그리고 성장과 개발을 계속해 나가자. 이런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냥 웃어 넘길 일이긴 한데 워낙 이 분이 좀 남달라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원전일 대안으로 얘기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사에서도 사실은 저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게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이해관계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문장에는 벌써 이 표현부터 틀렸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자,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지 않는 거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또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심지어 우리 지금 고우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폐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 원전을 해체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하는 것만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전력 생산 과정이고, 그런데 그 전력 생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전 과정을 봤을 때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폐기물 처분장을 지어야 되고 운영해야 됩니다. 10만 년을 안전하게. 그런 걸로 치면은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표현 자체부터가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기후위기는 그 정도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과학자들과 심각하다라고 하는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그런 논쟁의 한편에는 이 과학자들 중에서도 석유 기업이라든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기업들로부터 후원이나 연구비를 받으면서 주장했던 이런 논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국제사회가 모여가지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으로 야 이거 석탄 발전소 없애야 돼. 이 여기서 배출량이 너무 많이 나와. 자 이거 결의하자. 이렇게 논의하게 된 데에는 그만큼의 축적된 자료들과 합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주장이 이렇게 한국사에서 많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빈약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하나 좀 더 뭐 이게 정말 논쟁이 된다 그러면은 그 논쟁을 두고 또 한 번씩 정리를 해가는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특별하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좀 울림이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생각에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연수는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사전 질문으로 이런 질문도 좀 주셨거든요. 예, 교육계에서 실천한 사례 등 이런 것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질문은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연수 과정 중에서 왜 안 해결될 거라고 끝나냐고. 생각이 끝나야 되어서 되는데 지금 이건 4시 반에 다음 끝나야 되는데 안 연수로 끝나고 있어. 넘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 이 시간에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히든 카드 땡땡 땡땡이 뭔지 아마 감 잡으셨을 텐데요. 이 주제로 이제 연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하신 네, 예, 선생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드리고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은 여기서 저희가 방을 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